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초겨울 찬 기운이 문틈으로 스며들 무렵 가난한 선비 최한수는 책상머리에 앉아 사서삼경을 외고 있었습니다. 허나 마음은 온통 책을 떠나 창호 밖에 앉은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노모의 기침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잦아졌고 땔감이며 약초조차 감당이 어려운 살림에 그날도 아우는 동네 방앗간으로 품팔이를 나간 참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를 오래도록 알고 지낸 벗 덕수가 사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이복의 한수, 집에 있는가? 덕수는 포목점과 소금 창고를 거느린 장사치로 지금은 고을에서 제일 가는 돈직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지요. 동시에 덕수는 어려운 시절부터 한수와 우정을 나눈 유일한 절친한 벗이었습니다. 또 글만 파느라 눈이 휘었구나. 내가 글 읽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나저나 아침부터 무슨 일로 찾아왔나? 잠깐 이야기 좀 합세. 덕수는 조심스레 문턱을 넘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에 한수는 찬물을 데우기 시작했고 덕수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보퉁이를 슬그머니 내려놓았지요. 보퉁이 속에는 곶감 2개와 계피를 조금 말린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실 것도 넉넉지 않을 터이니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지요. 이 귀한 걸 어찌 또 챙겨왔는가? 몸이 허한 어머님께 드리게. 날도 추워지는데 속이라도 덮여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밖에서 고생하는 아우님에게라도 주던가. 항상 고맙네. 한수는 더 말없이 찻잔을 내주었습니다. 주전자의 김이 피어오르자 그제야 덕수는 목소리를 낮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과거 준비는 어찌 되고 있는가? 아는 대로 외우고 외운 대로 잊고 있지. 언제나 그 자리일세. 그렇겠지. 하기사 이 동네서 너만큼 꼿꼿한 선비도 드물지. 허나 세상이라는 게 늘 정직한 자에게만 자리를 내어주는 건 아니 것 같아. 최선비는 말없이 찻잔을 들어 입을 축였습니다. 덕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허리춤에서 봉한 서찰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이걸 자네에게 내밀기까지 내 속이 여간 타지 않았네. 허나 자네라면 그 뜻을 가벼이 보진 않으리라 믿네. 이게 뭔가? 아주 꼼꼼하게도 싸맸구만. 미리 말해두지만 돈을 빌려주는 거라면 필요 없네. 친구 사이에 금전이 오가면 기필코 어긋나게 마련일세. 자네 마음만은 고맙게 받겠네. 아닐세. 돈이 아니야. 어쩌면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일 수도 있지. 일단 조용히 하고 펴서 읽어보게나. 최선비는 덕수의 손에서 서찰을 받아 조심스레 봉을 풀고 서찰을 펼쳤습니다. 서찰에는 문장 형식으로 정리된 글귀 몇 줄과 함께 시국론이며 유교 경전에 대한 물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선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중 한 구절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건 설마 아니겠지? 오는 대과에 출제될 문제 중 하나라네. 아직 정식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번에 시관으로 들어간 자가 흘린 내용이라 하더라. 내용은 틀림없네. 자네, 이게 무슨 짓인지 알고는 있는가? 알고 말고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지. 허나 나 같은 장사치야 그런 것 따위 중요치 않네. 다만 근면성실하고 재능까지 넘치는 내 절친한 벗이 이렇게 고생만 하면서 정작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네. 보게, 내 살면서 자네처럼 선비다운 선비는 본 적 없네. 그렇다면 자네 같은 사람이 벼슬을 받아야지 않겠나? 최선비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접어놓은 종이 위에 그의 시선이 오래도록 머물렀지요. 그 틈을 타바람이 창호 틈새를 흔들고 방 안은 일순 썰렁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 글자 한 문장도 내 손으로 짓지 않았는데 그걸 100개 적어 관문을 통과하면 내가 나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자네의 어머님은 양심만으로 따뜻한 밥을 지을 수 있겠나? 자네의 글 공부가
아오의 허기를 막아줄 수 있겠나? 최선비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와조차 없는 지붕 끝에서 얇게 걸린 해가 초가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선 아침 일찍 품팔이에 나섰던 아오가 떼어진 집신을 끌며 돌아오는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서찰 두고 가게. 잘 생각했네. 그래 복불복지라고. 한번 놓친 행운은 다시 얻기 어렵지 않나. 이것이 기회라면 잡아야겠지.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찰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엔 식은 찬물만이 묵묵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덕수가 조용히 대문을 나서고 최선비는 문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책상머리에 돌아와 앉았지만 글줄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선비는 등불 아래에서 서찰을 펴고 한 줄 한 줄 눈으로 더듬었습니다. 이윽고 새벽이 가까워졌고 최선비는 결국 서찰 속 문제를 달달 외운 후 답안 초고를 미리 써내려갔습니다. 그날 밤을 끝으로 최선비는 더 이상 서찰을 펴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뒤척이며 마음을 다잡았고 새벽마다 답안 초고를 외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대과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시험날 아침 최선비는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수험생들의 붓소리 사이로 최선비는 서찰에서 본 문장을 떠올리며 망설임 없이 붓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이 목을대를 눌렀지만 가문의 생계를 떠올릴 때마다 다시 붓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과거를 치른 뒤 최선비는 며칠을 누운 듯 알았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날 최한수 이름 석자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선비의 합격 소식에 고을은 떠들썩해졌습니다. 덕수는 발벗고 나서 마을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상을 벌였습니다. 장터 골목마다 북소리가 울리고 아이들은 인절미를 손에 쥔 채 뛰어다녔습니다. 최선비는 잔치 자리에 나와 조용히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그야말로 좌불안석이었습니다. 부정행위로 과거에 합격하였다는 사실이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지요. 그런데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화려한 안상이 도착하였습니다. 기녀들이 앞서가고 그 뒤로 다나한 여인이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고을 원님의 외조카로 한양 명문가의 따님이라 알려진 수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수련낭자는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었으나 하늘빛 비단 저고리와 백옥 같은 얼굴만으로도 잔치자리를 수경케 하였지요. 저 낭자는 수령 영감댁 외조카라지? 듣자니 시강원에서 글을 익히셨다던데. 허, 역시 품새부터 다르구먼. 최선비는 불편했던 마음이 수련낭자를 보는 순간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어찌나 아름답고 기품 넘치는지 걱정과 불안을 모두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수련낭자는 조용히 상석에 앉아 최선비와 덕수를 향해 가볍게 예를 올렸습니다. 과거 급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겹경사로구려. 내 친우의 과거급제뿐만 아니라 우리 귀하디 귀하나 씨를 뵙게 되다니 말이오. 수련낭자는 빙그레 웃었지만 눈길은 어느새 조용히 잔을 내리던 최선비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잔치상이 거치고 수련낭자는 잠시 바람을 쐬고자 마을 뒤편 연못가를 거닐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최선비와 덕수가 조심스레 발을 옮겼지요. 셋은 잔치자리에서 매우 친해져서 이렇게 거리낌 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낭자의 말씀 중 경세재민이란 구절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글을 익히는 것도 결국은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죠. 선비님의 뜻이 참으로 고드시옵니다. 학문이란 마땅히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겠지요. 그 말에 최선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수련낭자는 손에 쥔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덕수는 그 옆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품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지요. 한양 사대문 안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향수입니다. 예서 나는 들꽃으로 직접 뽑은 것이니 낭자께서 거절하지 않으신다면 작은 선물로 드리고 싶소이다.
상공께선 은은한 향을 고르시는 안목까지 갖추셨나 봅니다. 향보다 그 마음이 더 고맙습니다. 덕수는 미소를 지었으나 그 눈길은 수련낭자의 시선이 여전히 최선비를 향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남자는 수련낭자의 곁을 자주 맴돌았습니다. 덕수는 한양서 들여온 책이며 비단을 종종 보내며 정성을 보였고, 최선비는 수련낭자와 함께 시를 논하고 논어의 한 구절을 함께 외기도 하였지요. 군자무본 볼리비도생이라 하였지요. 사람됨이 바르면 그 뜻이 곱고 말도 바르게 되나이다.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군요. 선비님의 글얼은 거친 세상 속에서도 잔잔한 물결 같사옵니다. 그 말에 최선비는 얼굴을 붉혔고 멀찍이 지켜보던 덕수는 자기도 모르게 단단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련낭자는 고요한 연못가에 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곁으로 다시금 두 사람이 다가왔고 이번엔 덕수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혹여 한양에 계실 적 누가 구원한 적은 없었는지요? 여러 제의가 있었으나 다 거절하였지요. 벼슬이나 재물보다 마음을 아끼는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 대답에 덕수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문득 자신의 말이 가벼웠음을 깨달았고 부끄러움을 감추려 웃어보았으나 입꼬리는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그런 뜻을 품은 분이라면 곁에 있는 이들 중에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불복질하여 사람은 복이 찾아오면 그 복을 잡아야 합니다. 수련낭자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책장을 덮은 뒤 연못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버드림 몇 장이 떠다니고 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끝에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말끝은 짧았으나 그 말 속엔 알 수 없는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선비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그 옆에서 덕수는 두 손을 뒤로 모은 채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련낭자는 몸이 피곤하다며 먼저 자리를 물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던 두 남자는 서로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러다 끝내 덕수가 먼저 돌아섰고 최선비는 조용히 허공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일렁이는 무엇을 눌러 앉혔습니다. 하루는 최선비가 수련낭자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최선비는 그리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었습니다. 그것은 조각 없는 청옥가락지였습니다. 이 옥은 제 조부께서 본래 전날 조목께 끼워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전란 중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것을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가문이 기울어도 이 하나만은 끝까지 간직하였지요. 최선비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옷가락지를 두 손에 올려 수련낭자에게 바쳤습니다. 이제 낭자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함께 맡기고 싶습니다. 수련낭자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두 손을 모아 가락지를 받았습니다. 옥의 빛이 그녀 손 안에서 은은히 번졌고 그 빛은 마치 눈물처럼 맑고 조용했습니다. 수련낭자는 대답 대신 옷가락지를 수줍게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데 이 광경을 몰래 숨어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덕수였습니다. 덕수 역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자수 놓은 손수건과 진주 한 알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수는 숨어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수련낭자 댁에는 혼담을 알리는 붉은 기별이 붙었습니다. 바로 최선비와 수련낭자의 혼인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기뻐했고 덕수는 상공으로서 첫손에 축하를 올렸습니다. 경사로 그려 친구. 이제 곧 홀레니 준비는 내가 맡겠네. 마을 사람들 모두 불러 모으겠어.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이게 모두 자네 덕일세. 진심으로 축하해줘서 고맙네. 절친이 결혼을 하는데 당연한 것 아닌가? 부디 행복하길 빌겠네. 덕수는 호탕하게 웃으며 최선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허나
그렇게 말하는 덕수의 마음은 마치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덕수가 먼저 수련낭자에게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였으면, 그러기만 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날 밤 덕수는 혼자서 술을 들이켰습니다. 방 한켠에는 찢겨진 진주 보자기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후 최선비는 새로 부임한 감사의 특별 청거로 좌랑 벼슬을 제수받아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을은 또 한 번 떠들썩했고 혼례도 앞당겨 치르기로 하였지요. 최선비는 점점 더 높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덕수는 최선비를 축하해 줬지만 그 눈빛 속엔 출세하여서 승승장구하고 먼저 여인의 마음을 얻은 벗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분명히 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덕수는 홀로 술을 들이켰습니다. 요 근래 뒤틀린 마음 때문에 홀로 술을 켜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엉망으로 취한 덕수는 홀린 듯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먼저였는데. 내가 먼저였자는가. 그 순간 덕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억지로 삼켰던 분노가 입가로 피어올랐고 그 눈빛에는 오래 눌러둔 질투와 모멸감이 서리발처럼 드러났습니다. 덕수는 곧장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서찰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예전에 최선비에게 건넸던 출제 예상 문제가 적힌 부정 서찰이었지요. 덕수는 잠시 서찰을 손에 쥔 채 고민하다 조용히 벼루에 먹을 갈고 붓을 들어 밀고문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관아 내사청에 봉인된 밀고장이 도착했습니다. 이름 없는 상소였으나 정갈한 글씨로 이번 대과에 부정이 있었음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 쓰여 있었지요. 상소에는 출제 예상 문항을 정리한 서찰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이번 과거 시험의 문제와 놀라우리만치 유사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서찰의 필체가 급제자 최한수의 필체와 흡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관아는 이에 곧바로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과거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곧 조정의 인재 등용을 어지럽히는 중죄로 여겨졌습니다. 백성이 그를 익히며 수십 년 공을 들이는 시험이요 왕조의 기틀을 세우는 등용문인 까닭에 그 공정성과 엄정함은 임금의 위신과도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정이 밝혀질 경우 급제는 곧바로 취소되며 관직은 박탈되고 경우에 따라선 곤장과 유배형까지 내리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며칠 뒤 최선비가 관아로 불려 나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였지만 관아에선 그가 쓴 글과 서찰의 글씨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고 있었지요. 글씨가 거의 흡사합니다. 게다가 시험지 문장과도 유사한 표현이 자주 보입니다. 최선비는 말없이 서찰을 내려다보았고 이내 자신의 양심 깊은 곳에서 무거운 짐이 쿡쿡 찔러 들어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시험장을 나선 그 순간부터 부정을 저지른 일이 소인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소인의 불찰입니다.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최선비는 죄책감에 못 되이겨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허나 그 와중에도 하나뿐인 친구 덕수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관아는 최선비의 자백과 정황을 바탕으로 급제 취소와 관직 박탈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속인 죄를 들어 최선비를 외딴 섬으로 유배 보낼 것을 명하였지요. 이러한 소식은 자연스레 수련낭자의 친정에도 전해졌습니다. 수련낭자는 최선비가 그리한 부정행위를 저지를 리 없다고 거듭 두둔하였으나 이미 집안에서는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결국 혼사는 파기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혼례를 올리기 전이었기에 금지옥엽 외동딸이 이혼녀가 되는 불명예는 피할 수 있었지요. 최선비의 유배 소식이 전해지고 수련낭자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그렇게 알아누운 수련낭자를 찾아온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덕수였습니다. 낭자, 이젠 그만 마음을 접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을 단칼에 접으라 하시는 말씀입니까? 최선비가 한 짓은 명백한 부정행위였습니다. 낭자의 집안도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신다면 제가 낭자께 부끄럽지 않도록 모시겠습니다. 수련낭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에 덕수는 한 번 더 밀어붙였습니다. 낭자의 부친께서도 요사이 재정이 넉넉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혼사가 성사된다면 당장 지참금 300냥과 비단 10폭을 들여 인연을 갖고자 합니다. 부디 돌아가 주셔요. 몸이 여의치 않아 당장 답은 못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십시오. 그래도 이 모든 것은 낭자와 집안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덕수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수련낭자는 홀로 앉아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련낭자는 끝내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혼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잔치는 없었고 악공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군요. 그대는 이제 내 아내요. 예, 상공. 덕수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수련낭자의 눈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매서운 유배지에서 최선비는 염전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짐을 나르고 밤이면 다리를 주무르며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섬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였습니다. 고을에서 온 서찰이었지요. 봉투에는 이름이 없었으나 글씨는 낯익었습니다. 수련낭자가 덕수와 혼례를 치렀다고? 최선비는 서찰을 꼭 쥔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좋은 최선비는 이제야 모든 것이 앞뒤가 맞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도 수련낭자를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고장이 날아온 시기가 그야말로 절묘하기 그지없었지요. 게다가 최선비가 유배지에 보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덕수가 수련낭자와 혼인을 맺은 것도 이상하리만치 빠른 일이었습니다. 설마 싶던 의심이 이쯤 되면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밀고장을 보낸 자, 수련낭자 곁을 가장 먼저 파고든 자,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부정서찰을 손에 쥔 자. 모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최선비는 서찰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제야 덕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모든 것이 연극이었음을 알아차렸지요. 믿었던 벗의 이름이 가슴 속에서 서서히 지워지고 그 자리에 배신과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덕수, 너였구나. 하나뿐인 절친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던 네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내 등에 칼을 꽂았구나.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최선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벗에게 배신당하고 벼슬길에서 밀려난 지금 최선비의 눈빛은 싸늘하고 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선비는 유배지를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경계를 맡던 하급 군관은 최선비가 사라진 줄도 몰랐지요. 최선비는 망설임 없이 북쪽 한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척한 몰골에 최선비가 한양에 닿았습니다. 예전 관직 시절 알게 되었던 뒷세상의 인연들을 찾아가니 누구는 술집 종업이로 전락했고 누구는 하급 포도군관과 내통하는 밀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과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최선비는 하나씩 필요한 정보를 모아갔습니다. 먼저 덕수가 운영하던 포목 창고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고을 수령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수령이 매달 받아먹는 금전의 장부가 내사청 관리의 사촌을 통해 정기적으로 옮겨진다는 내막도 알게 되었지요. 최선비는 일부러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매사 조용히 움직이며 장부 사본을 만들고 창고지기의 필체까지 흉내내어 모조장부 한 벌을 작성하였습니다. 봄이 들자 고을 장터에선 괴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수가 뇌물을 대납한 수령댁 서리가 야밤에 사라졌고 그 집안 장남이 조정에 비밀 상소를 넣었다는 풍문이었습니다.
이어 엿새 뒤 감사의 명을 받은 종사가 고을에 당도하였고 포목창고와 소금터의 관인을 찍고 봉인하였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짓이오? 어명이라면 증표를 보여주시오. 상공, 조정의 밀서가 도착했소. 고을 수령과 내통하여 세금을 축냈다는 내용이지. 고을 사람들이야 상공을 잘 알지 않겠소. 진실은 장부가 말해줄 것이외다. 덕수는 발끈하여 항의했지만 곧 장부 속 숫자들이 감사의 눈길 아래 하나씩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고을 수령은 조정으로 소환되고 덕수의 창고는 모두 봉쇄되었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장부는 시시콜콜한 뇌물 내역과 고을 백성들에게 덧붙여 거둔 세모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덕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령과 나눈 밀서 일부가 정조문서 형식으로 남아 있었고 그 문서에는 덕수의 필체가 분명히 남아 있었지요. 덕수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관청에서 가져온 장부 사본과 문서 뭉치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부 장부가 조정에 흘러나갔고 자신이 몰래 적어둔 정조문서까지 그대로 감사 손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덕수의 시야에 낯익은 글씨 하나가 걸렸습니다. 장부 사본 가장자리에 적힌 글귀. 복불복지. 한번 떠난 복은 다시 오지 않는다. 예전 최선비가 습관처럼 내뱉던 말이었습니다. 이윽고 장부 말미, 창고직이라 적힌 서명 옆에 글씨체까지 누군가를 너무 닮아 있었지요. 장부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자, 필체를 흉내낼 수 있는 자, 그리고 조정에 밀서를 보낼 만한 인연을 지닌 자. 최한수, 그놈이었구나. 내 놈이 내게 복수를 하려는 거야. 이 미친놈,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이런 식으로. 덕수는 책상을 내리치고 일어났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숨소리는 거칠게 끓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죽은 줄 알았건만. 내가 손 내밀어 끌어준 놈이. 이놈이 내 목줄을 물어뜯는구나. 분노는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격했고 덕수는 그 길로 사람을 시켜 최선비를 찾게 하였으나 최선비는 이미 자취를 감추고 꽁꽁 숨어서 찾기 어려웠습니다. 장대비가 장지문을 두드리던 밤이었습니다. 수련낭자는 우연히 마당을 오가던 하인들의 수런거림 속에서 그간의 내막을 모두 전해 들었습니다. 덕수의 창고가 폐쇄된 연유, 고을 수령이 조정에 불려간 사정, 그리고 그 배후에 유배지로 사라졌던 최선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그 자리에 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던 수련낭자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낡은 목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도록 고이 간직하던 옷가락지가 들어 있었지요. 최선비가 혼례를 앞두고 손수 건넸던 진심의 징표라 믿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수련낭자는 그것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쏟아지는 장맛비 너머 희미한 등불 아래로 연못이 번지고 그 물결 위로 두 남자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거짓으로, 다른 한 사람은 증오로 마음을 뒤틀었고 결국 둘 다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게 되었지요. 수련은 자신이 사랑했던 이들이 벗과 벗이 아닌 적과 적, 괴물과 괴물이 되어버린 현실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가에 사약을 올려둔 쟁반이 놓였고 수련낭자는 아무 말 없이 잔을 들어 입에 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모든 것들 앞에서 담담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수련낭자는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련낭자의 손엔 가늘게 금이 간 옷가락지가 조용히 쥐어져 있었지요. 그렇게 수련낭자가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한 채 발견된 날, 집안은 순식간에 곡성이 터졌습니다. 정갈이 정리된 방 안엔 사약이 담겼던 잔 하나와 가늘게 금이 간 옷가락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엔 수련낭자가 생전 사용하던 붓과 시첩, 작은 상자 안에는 정성스레 접힌 비단 손수건이 놓여 있었지요. 장례는 사흘 뒤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빈소 한켠에는
수련낭자가 쓰던 작은 화장함과 어릴 적 쓰던 비단베개, 고운 수의 자수가 올려졌습니다. 마을 여인들은 돌아가며 상복을 입고 곡을 했고 수련의 모치는 말없이 문 밖을 내려다본 채 눈물만 훔쳤습니다. 그날 오후 풍문을 들은 최선비가 황급히 빈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짐승처럼 숨을 몰아쉬며 상가문을 밀고 들어섰지요. 초췌한 몰골에 누더기 중처럼 몸을 가린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무 말 없이 곡을 올렸습니다. 그 눈엔 후회와 비탄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덕수는 빈소 곁 장독대 옆에 혼자 앉아 술병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곡기를 끊은 채 입가에선 술 냄새가 배어나왔지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최선비가 그 곁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지도 않은 채 오직 장독대 위로 뜨는 달빛만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최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도 글도 다 내다버리겠다. 다시는 세상 일에 발 담그지 않을 거다. 나는 죄인이야. 양심을 버린 죄, 사람을 원망한 죄, 사람이 길을 저버린 죄.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미안했다. 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무릎 위에 쥔 술병만 꼭 움켜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다시 긴 침묵이 흘렀고 그날 밤 둘은 끝내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터 한켠 먼지 쌓인 행랑 밑에서 누더기 옷차림의 사내가 천조각을 깁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을을 쥐락펴락하던 상공이었던 덕수였으나 이제는 이름도 얼굴도 버린 채 떠돌이 장사꾼이 되어 지나는 행인들의 발걸음 속에서 묵묵히 하루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깊은 산중 승림 한 명이 비지를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최한수였습니다. 스님이 된 한수는 더는 붓을 들지 않았고 이름도 버리고 미련도 버렸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깃고 나무를 하며 속세와 등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수의 법호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를 무건승이라 불렀을 뿐입니다. 금강경에 따르면 일체유의법 염홍한 포영, 여로 여겨전 응자겨시관이라 하여 세상의 모든 인연과 일은 꿈처럼 물거품처럼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든 우정이든 복수이든 마찬가지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정은 깊으되 한번 어그러진 마음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벗을 벗으로 지키고 사랑을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자만이 참으로 귀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